당분간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1%가량 하락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비하면 단기적 조정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뻔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것, 이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미국 증시 하락한 이유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데, 보통 이런 주주 환원책이 강화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들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가 미국판 당근마켓이었죠. 그놈을 인수한 바로 그 시점부터 공매도가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보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네이버 과매도 시점이니까 매수해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이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루가 빠지니까 주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말이 약간은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기도 하죠. 증시 분위기는 어제 또 많이 올라와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이어가긴 했는데, 미국 증시가 또 단기적 조정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박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15%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8% 하락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평선대에 대한 저항대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한 5% 올라오고 한 2, 3% 깎아주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주가 내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적인 악재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웬만하면은 그냥 저점권 훼손하지 않고 이 즈음에서 반등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시장에는 재료가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악재 요인, 주가가 왜 빠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연준은행, 연방준비제도, 이 여는 총재들이 잇따라서 지금 초강경 발언을 했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단체로 뭉쳐가지고 계속 연설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도대체를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왜 그렇게 안달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같은 때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상황,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으니까 즐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시장을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분위기가 딱 바뀌었을 때는 얘들이 또 얼굴을 싹 바꿀런지 한번 잘 기억했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연준 총재, 여는 총재들이 잇따라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싸움이 아직 초기 단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다, 아직 멀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 인플레이션은 가만 놔둬도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기저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만 놔둬도 완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상승률 자체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는 충분히 완화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싸움이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준의 승리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수치상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져야죠.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캠페인을 중단하는 것도 아직은 멀었다. 맞습니다. 올 말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 초반부에도 당분간은 금리 인상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 초반까지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면 내년도 중후반 지나가면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금리 인상 중단 아직 멀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런 얘기합니다. 연준이 연말까지 1.25%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거고 내년에도 이어져서 내년 연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5를 지금 더 올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4.3 정도 되겠나요? 1.25를 올리면 지금 대비해서 4.2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4.2 정도가 나온다 치면 4.75까지 그러면은 내년 초반부에 0.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 정도 한 방에 올릴 건 아니잖아요. 뭐 0.25씩 올리든 아니면은 이번에 11월달에 0.75, 그 다음에 12월달에 0.5, 그 다음에 0.25 이런 식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거를 또 연설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고 그거를 또 뉴스에서 보도를 또 해주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또 알고 있지만 또 겁을 먹고 이런 악순환을 왜 만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죠. 주가가 싸다는 것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고평가된 종목을 끌어내기 위한 핑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만, 피를 보는,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는 총재들 이제 입을 좀 꼬맸으면 좋겠어요. 미싱으로 그냥, 미싱 말고 뭐래요. 재봉틀. 재봉틀로 그냥 드르륵 좀 박아버렸으면은 소원이 없겠네요. 요즘 같은 데는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도와주는 일인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한번 알아볼게요. 경제지표는 좀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안 좋게 나오면 또 사실 괜찮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너희들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또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에 좀 벗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2만 9천 명 증가했대요. 그래서 21만 9천 명. 즉 예상치보다도 한 제법 많이 올랐죠. 예상치가 20만 3천 명이었으니까 16,000명 정도 더 늘어났네요. 예상치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잘려나간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업의 투자가 약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뭐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런 감원 인원 감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9월 달에는 29,900명, 그냥 3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는 24,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명 정도로, 즉, 만여 명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약 6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감원 계획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신규 직원들을 뽑지도 않거니와 원래 있던 사람들도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자, 소비가 위축되거나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연준의 금리 때문이다 라고 화살이 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외줄타기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IMF에서는 내년도 전 세계 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단기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은 계속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통스럽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IMF,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우리나라 증시도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갭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상승을 해버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연휴잖아요, 또. 네, 8, 9, 10, 3일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조금은 다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의는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려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5만원대를 벗어나서 6만원대고 7만원대고 일단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긴급 뭐 복구팀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긴급하게 기업의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방법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기업의 주가가 좀 늘어나줘야지 또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할 것이냐? 배당, 특별 배당이라든지 배당금의 확대, 자사주 매입, 뭐 어떤 소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보단 낫다. 그죠? 왜냐면은 기업도 일기 기업이긴 합니다잖아요. 일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주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겠다는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시장에서 고통받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증한 펀드 검토 중, 공매도 금지 검토 중, 만지작, 뭐 이런, 네. 글쎄요, 네. 아무튼, 물론, 민간과 공공이라는 차이가 당연히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가가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률 확대 이런 것들에 나설 수 있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에 비해서 주주가치 측면에서 약한 것은 사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주 환원책을 확충을 하게 된다면 투자 메리트가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조금만 높여줘도 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또 지금 상속세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네, 삼성 일가족의 배당금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를 5만원대 아래로 내려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기업인의 의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인지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고 예상되고 있어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는 환율이 1200원대였고요. 지금은 환율이 1400원대란 말이죠. 뭐 환율이 약간 안정세 보여서 1300원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는 어느 정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영업이익이 손실로 발생이 됐어요. 손실로 뭐 한 15% 정도 발생됐다. 근데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많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로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된다는 얘기죠. 즉, 뭐 10조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환율 같은 부분들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실제로는 10조 원의 영업 손실인 것 같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한 4조 원의 영업 손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눈높이를 많이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해줬는지 거기에 따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인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적이 낮아진 상태에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럴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많이 활용을 해준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는 바닥에 근접해 오는 그런 느낌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유도 없고 천천히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이버 미국판 당근마켓을 인수하자마자 공매도가 10배나 뛰었다. 포시마크라고 하죠. 포시마크.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그 당일, 그냥 지난 4일이네요. 이번 화요일에 네이버 공매량의 공매도 거래량이 20만 주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난주 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2만 주 정도였는데 갑자기 20만 주로 늘어났다는 것은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도 코스피 시장에서 1등.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매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공매도를 치면서 뭘 같이 들어갔어요?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무지하게 나왔죠.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이게 공매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먹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어느 쪽으로 수익을 기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매도 쪽으로. 즉 마이너스 30%를 손절하는데 공매도를 쳐가지고 플러스 50%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매도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에서 코스피 시장 1등을 기록했다라는 거, 이게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도 3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그러면서 시총 순위 계속 밀리고 있죠. 네이버가 이제 실현의 그런 시간을 계속 겪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 반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뭐 네이버가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도 증권가에서도 과매도다 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팩트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매출 성장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마케팅비 증가로 인한 영업 손실은 늘어났다. 그래서 이 포시마크를 네이버가 인수한 뒤에 연결 편입시키게 되면 네이버 전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장주,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 관련주도 계속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이 내용들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향후 주가 추이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시기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의 대표가 알아서 잘 하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타이밍이
별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주식 이거 인수할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뭔가 주식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했다면 적어도 박수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 공격, 네, 모두가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한 기업들은 나중에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이버는 지금 증권사가 제시했었던 저점 라인 때도 거의 다 온 부분이고요.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하게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지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뭐 맞다 틀리다를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이 강화가 될 것인가 이렇게만 된다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어떻게든 해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교묘하게 맞물려요. 외국인 매수, 그리고, 증한 펀드, 그리고 주주 환원책 확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 그죠? 네. 뭔가 자꾸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끈끈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공매도가 10배나 증가하는 사례가 일어났는데, 공매도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매도를 이제 정부가 금지를 해준다라면, 그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일단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거나 또는 더 하락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는 숨겨진 심리적 현상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주식, 선물, 옵션은 도박의 매력을 높여주는 데다 지적이고 세련돼 보이기까지 한다. 그죠? 나 오늘 뭐 주식 샀잖아? 네, 옛날엔 근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전부 다 주식 하니까요. 어찌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시장 곳곳엔 안전망 없이 자기 파괴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널려 있다. 매매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행동이며 전쟁의 축소판이 된다. 그냥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심리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 나오는 건 당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진행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